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동호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낚시에 입문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주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료 낚시터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대화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낚시와 관련된 토론을 하였고, 대부분 질문이었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 꼭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그게 없거나 또는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고 자꾸 오해가 발생하는구나 싶어서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제가 뭐 이런 활동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진행에 좀 미숙함이 있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수조에서 찌맞춤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다시 찌맞춤을 해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자기는 이종호 씨를 신뢰는 하지만 자꾸 귀가 얇아서 뭐 요즘 뭐 네이버 박사님이나 유튜브 교수님들한테 예, 자주 이렇게 시청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또 필드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이제 경험자들이죠. 경험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고수분들의 어떤 강의를 자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이제 수조 찌맞춤만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분들은 수조 찌맞춤 하시는 분도 간혹 보긴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현장 찌맞춤을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종호 씨에 대한 어떤 말도 들었다 하면서 그 일정 부분 맞는 말도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수조치 맞춤만 가지고 현장에 와서 낚시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수조에서 찌토 일목 찌맞춤을 해서 현장에 갖고 가서 투척을 해보면은 그분 말씀을 제가 이제 그대로 빌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조에서 일목 맞췄는데 그래서 완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갖고 가서 투척을 하니 그분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 꼬르륵 죄송합니다. 꼬르륵 내려가가지고 찌톡 현장 수명과 케미코지 일정 부분이 일치하게 찌맞춤이 된다. 일치하게 된다. 결국은 어, 수조 찌맞춤이 현장보다 부력이 무겁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종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현장 찌맞춤이 당연히 가볍죠. 예, 그래서 내가 동호인한테 이런 말씀, 아유, 죄송하지만 우리 아무개님께서도 공부를 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잘 보셨냐고 그랬더니, 보기는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는데요. 예,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조는 그 실내에서 하는 거고, 어, 현장과 달리 수조에서 찌맞춤은 어떤 가변적 요소라 그랬죠. 어, 예를 들어 뭐 현장은 바람이 있으면 수조는 바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 무슨 대류, 뭐 수류, 물의 흐름이죠. 예, 그리고 뭐 원줄의 무게, 물방울의 무게, 뭐 기타 등등 어떤 이런 어, 여러 가지 이 요소가 작용이 되지 않은 찌맞춤이 수저 찌맞춤입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찌맞춤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가변적 요소가 적용이 된 찌맞춤이고요. 이때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미 동영상이나 여러 게시물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어, 이때 현장에서 찌맞춤한 어, 일목찌맞춤과 수조에서 찌맞춤한 일목찌맞춤의 부력 편차 이 데이터값만 알면은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관련된 게시물을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한몫 맞춘 거하고 수조에서 한몫 맞춘 거 이때 편차폭은 원줄의 굵기, 또 낚싯대의 길이, 또는 수심, 그다음에 수류의 영향, 뭐 부유물질의 어떤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찌톡 일목에서 찌톡 길게는 3목, 네, 또는 4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제가 일반적인 낚시터를 다 다녀보니까 1목에서 3목 이내인데 특히 2목 정도가 가장 많았고 많아봐야 3목을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네, 보통 1목에 수조 1목하고 동일한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1목에서 3목 사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1목에서 그러면 3목 사이의 부력 편차는 어,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오링 여기 이제 나노추의 그 나노 오링입니다. 오링 딸랑 한 개 내지 세 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링 딸랑 한 개 내지 세 개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굳이 낚싯지 맞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건 오링 한 개 내지 세 개의 무게만큼의 편차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참 말을 못 하더니 그렇네요? 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찌맞춤을 하시던 수조에서 찌맞춤을 하시던 그거는 선택은 본인 자유고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그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이런 사물이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느낌이 다 다르듯이 어, 어떤 그 보는 어떤 어, 특정인이 어떠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 생각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단순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진영 싸움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어, 불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 현장 찌맞춤만 해야 된다. 소조 찌맞춤은 기억이 가볍다. 뭐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귀가 없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을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수없이 가서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저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그분들은 저의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또 반론이 있으면은 우리 동호인분처럼 어, 전화를 해서 또는 직접 방문해서 토론을 해보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낚시인들이 저하고 토론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는 떤 추론이나 뭐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뭐 이런 주장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하거든요. 증명이 되지 않는 거는 추론만 가지고는 그럴 것이다라는 형태의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전편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으로 제가 증명을 보이는 방법을 한 가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수조에서 일목지 맞춤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 따나 투척을 하셨습니다. 투척을 해서 갖고 왔더니 꼬르륵 그래갖고 현장 수면과 수면에 수조에서 한 목에 맞췄는데 꼬르륵 내려가서 현장 수면과 케미꺼지가 일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무거워진 거죠. 그 이유는 가변적 요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조에서 봉도를 달고 스냅에 오링을 한 개 내지 뭐 한 서너 개 이렇게 미리 달아놓고
찌토 일목에 찌맞춤을 했단 말입니다. 현장에 갖고 가서 낚싯대가 두 칸대든 세 칸대든 뭐 네 칸대든 수심이 1m든 2m든 3m든 관계없이 원줄이 카모줄은 안 됩니다. 1호든 2호든 3호든 간에 관계없이 투척을 해서 꼬르륵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채비를 수거해서 오링을 점차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를 빼가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척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잠겨있던 놈이 투척할 때마다 한 개 빼면 뭐 요 정도 될 수도 있고 한 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한 개 빼보면 또 한 목 반이 되거나 또 두 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링을 제거할 때마다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때 변화가 뭐 세 목이, 네 목이, 막 다섯 목이 막 이게 뭐 특정 불가할 정도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수십 년 낚시를 다니면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험해 본 결과 데이터 값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목에서 많아야 두 목, 세 목을 넘어가지 않더란 얘기예요. 미리 부착해 놓은 오링 딸랑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면은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반드시 꼭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수조에서 일목 찌맞춤한 부력값이 더 유리할까요? 현장에서 찌또 일목에 찌맞춤한 부력값이 더 유리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앞전에 그 제작한 동영상이거나 또는 관련 게시물에 있습니다. 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자, 이 붕어는 생물이에요. 예. 그리고 생물이고 변은 온도에 굉장히 그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 붕어들의 먹이 활동 반경이라든지 먹이 흡입력, 흡입 각도라든지 이런 게 입질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의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치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 어종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활성도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런 활성도는 수온, 계절 변화, 뭐 또는 뭐 수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하우스라든지 무슨 뭐 일반 늪지형, 강, 뭐 계곡지. 예. 우리 그 하우스에 가면은 초기에 장사가 낚시가 잘 되는데 가면 갈수록 손이 차가워지고 깊은 한겨울이 될수록 입질이 굉장히 미약해지거든요. 예,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조찌 맞춤 상태에 어떤 경우에는 수조찌 맞춤 일목 상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장찌 맞춤 한목 상태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쩔 때는 수조찌 맞춤 일목보다도 더 무거운 찌 맞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미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렁이냐, 새우냐, 참붕어냐, 떡밥이냐, 옥수수냐 여러 가지 미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미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성도나 미끼나 뭐 여러 가지 또 바늘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찌맞춤이라든지 찌맞춤 부력값을 정확히 적용해주지 않게 되면은 허챔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작은 바늘일 경우 허챔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두 바늘로 교체하듯이 예, 이 부력과 바늘의 크기, 뭐 계절적인 요인, 뭐 수온 이런 게 다 상관관계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또는 반드시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몫을 찌맞춤을 하던 수조에서 찌맞춤을 한몫을 하던 이, 이 선택은 자유예요. 현장에서 찌맞춤을 해도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선택이고 수조에서 찌맞춤을 해도 올바른 선택이란 뜻입니다. 틀린 게 아니란 얘기죠.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변화함에 따라서 부력의 변동을 일시적으로 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바늘의 크기에 변화를 준다든지, 반죽술의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변화를 줘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에서 한몫 맞춤하는 게 틀렸다, 현장에서 한몫하는 게 틀렸다, 뭐 반드시 현장에서 한몫하는 찌맞춤으로 해야 된다, 뭐 수조에서 반드시 일목한 거로 찌맞춤한 거로 낚시를 해야 된다, 이게 유리하다, 저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모르는 굉장한 단순 논리에 접근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이 되었는데, 예.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예. 수주에서 일목찌맞춤한 채비가 부역값, 부상력값이 1년 연중 평균으로 봤을 때 장소 불문, 시간 불문 가장 유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줄의 굵기, 길이, 채비 운용술, 떡밥 운용술, 반죽 농도겠죠. 예. 뭐 이런 기타 등등 찌의 선택 뭐 이런 어떤 본인의 기량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 하나의 처방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력의 변화란 얘기입니다. 입질이 까칠하니까 앞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운용술은 배제해 놓고 찌맞춤을 오링을 미리 부착해 놓은 오링을 제거하고 찌맞춤을 가볍게 변화시켰다. 개선이 올까요? 입질 빈도수는 조금 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허챔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짜증스러운 낚시가 전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올림 낚시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비 낚시입니다. 예. 어떤 규정, 규칙을 준수하는 낚시거든요. 예. 부력이 너무,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부력이 너무 가볍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허챔질도 생기지만 미사일처럼 쏙 꽂히는 입질이 올 수도 있고 빨리는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부력값을 정형해라. 이게 저의 주장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된다, 수조에서 해야 된다. 수조찌 맞춤이 현장보다 부력이 가볍기 때문에 안 된다. 뭐 현장에서 일목찌 맞춤하게 가볍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 보니까 또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반론의 여지가 있으시면은 개인 카페 또는 뭐 저한테 저는 전화기로 오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다음 시간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채비 안착의 중요성과 수심 맞추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충분한 설명을 게시물을 통해서 했는데 이걸 또 제가 이제 유튜브 교수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좀 엉터리 내용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채비에 찌맞추 우리가 우리 목줄을 달지 않은 상태에서 예, 찌통 일목 찌맞춤을 해서 수조도 현장에서 투척을 하게 되면은 봉돌이 바닥에 무조건 닿겠죠. 그런데 목줄을 달아 놓으니까 봉돌이 뜨더라. 이건 채비 안착이 안 되더라. 막 이런 형태의 이제 설명이 있어갖고 저분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채비 안착의 중요성, 또 채비 안착의 오해, 수신 맞추기 중요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